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안보 분야 협상 설명 자료 팩트시트의 발표가 늦어진다는 우려에 대통령실이 설명에 나섰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일부 문안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발표 시점은 특정하기 조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대통령실이 설명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나 밝힌 내용입니다. 한미 관세 안보 분야의 협상 설명 자료, 이른바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다는 질문에 답했는데요. 관세 협상이 잘 돼 팩트시트의 전체 텍스트가 거의 다 정리돼 있었는데 최근 미국 시스템상 유관 부서가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 미국 내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합의문의 랭귀지, 즉 일부 문안에 대해 넣자 혹은 빼자는 협의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미국 측과 계속 입장을 주고받았다면서 언제 발표될지를 특정해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원잠과 핵연료 재처리, 동맹 현대화 부분 등 두 정상이 논의한 내용은 모두 팩트시트에 포함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원잠을 국내와 미국 가운데 어디에서 건조하게 되는 건지도 협상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은 원잠 선체와 원자로를 모두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농축 우라늄만 미국에서 받아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는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아닌 한국의 안보 수요에 맞는 원잠을 추진해야 한다며 20% 정도 농도의 핵연료만 미국에서 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협상의 다른 한 축인 통상 분야에선 한미 간 협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원잠을 비롯해 현재 다뤄지는 주제들이 엄청나게 거대한 만큼 문구 조정이 민감한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에 따라 외환 보유액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 또는 배당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해외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 4,200억 달러 수준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외환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국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되냐는 질문에 구 부총리는 그렇다며 무디스에서 한국이 재정도 잘 관리하고 새 정부 들어 성장 정책을 잘 발표했다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과 미중 갈등 재점화로 코스피가 10거래일 만에 4,0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불안한 대외 여건 속에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2% 떨어진 3,963포인트로 장을 열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낙폭을 줄이며 한때 4,000선을 회복했지만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장중 3,887포인트까지 밀리며 검은 수요일 이후 또다시 3,900선이 무너졌습니다. 횡보를 거듭하던 코스피는 1.8% 떨어진 3,953.7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4,000선을 내줬습니다. 장 초반 매수 우위였던 외국인은 4,700억 원 순매도로 돌아섰고 기관도 팔자 주문으로 가세했습니다. 개인이 6,900억 원 넘게 매수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9만 7천 원 선까지 밀려났고 지난 3일 62만 원까지 치솟았던 SK하이닉스는 58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 넘게 내린 876포인트를 기록하며 사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이 다시 불붙으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중국 수출 감소로 우리 수출도 둔화될 거란 우려에 원화가 약세를 보였고 엔비디아 칩 수출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다시 불거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달러 환율의 상승, 그다음에 고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매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한때 3%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8.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닷새째 이어지고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현장에서 이틀째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졌고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명은 아직 위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추가 구조 소식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전 11시에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지금까지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 투입돼 있던 작업자는 모두 9명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이후 곧장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1명이 구조 중에 심정지로 사망 판정을 받았고 오전에 2명이 잇따라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3명입니다. 현장에서 매몰된 위치는 확인됐지만 구조되지 못한 2명 역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위치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어두워졌는데 구조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소방은 구조견과 음향 탐지기 또 내시경 카메라 등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구조와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매몰된 작업자를 구조하고 또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2명도 서둘러서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앞서 진행하고 있던 구조물 안정화 작업도 일시적으로 멈췄습니다. 붕괴된 보일러타워 5호기 옆에는 4호기, 6호기가 있는데 추가 사고를 막으려고 와이어로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이 구조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일단 멈춘 겁니다. 한편 경찰은 형사 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70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현장 안전과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안전한 구조 활동으로 사고를 수습하는 게 현재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위한 기술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붕괴한 보일러타워 5호기 양옆에 서 있는 4호기와 6호기 역시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대부분 진행돼 있어서 진동으로도 붕괴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 소속 전문가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기술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매몰자를 찾기 위해 그야말로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철재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서 작업자를 육안으로 확인하고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약 60m에 달하는 대형 보일러 타워가 엄청난 양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너집니다. 철거를 앞두고 취약화 작업이 이뤄지던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주저앉으며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구조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수색과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철제 구조물이 무너진 만큼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했지만 섣불리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를 제거하다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당국은 붕괴 현장 안정화 작업을 보류하고 인명 탐색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원들이 붕괴 현장에 들어가 철제를 일일이 손으로 헤쳐나가며 작업자를 찾는 겁니다. 탐색을 어렵게 한 건 어지럽게 뒤엉킨 H빔과 철근 등 각종 잔해들. 대화가 가능할 수준으로 의식이 있던 작업자도 철제 잔해에 팔이 끼인 상태로 발견됐는데 구조 중 심정지가 와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급대원도 들어가서 그 진통제 주사도 이렇게 투여하고 그 모포등 보온 등의 어떤 그 조치까지도 다 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그 사망하는
당국은 드론에 음향 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등 각종 장비를 투입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성명 같은 현장 곳곳에 존재하는 잔해는 인명 검색이 끝난 뒤 사고 수습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구조 작업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지만 2차 붕괴 우려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구조 상황과 붕괴 원인 살펴봅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틀째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조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어제 이제 오후 2시경 사고가 발생했고요. 그 사고 발생한 이후에 지금 7명이 매몰돼 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한 분이 사실 어제 구조가 되는 그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안타깝게 숨진 채로 이제 발견이 됐고요. 나머지 지금 4분 같은 경우는 일단 소방당국에서는 사망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이제 2분이 실종 상태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이 매몰 위치가 좀 상당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좀 심층부에 지금 매몰돼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 2분을 좀 찾아내는 게 관건이고 구조하는 게 관건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 마지막 그 생존하셨다가 사망한 그 구조 대상자를 구조하다가 이분도 사실은 좀 어렵게 구조를 했던 거거든요. 약 30m 높이까지 소방이 일일이 파고 들어갔던 거예요. 지하로 파고 들어가면서 구조를 했던 것인데 거기서 이제 결국 이제 체온 유지라든지 안전 조치를 계속 하는 상황에서 12번 정도 지금 교신을 하고 그 구조 대상자와 그러면서 이제 생존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조 조치를 최선을 다했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소방당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지금 5호기 같은 경우 붕괴가 됐고요. 나머지 옆에 이제 4, 6호기도 마찬가지로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소방당국에서 좀 무리하게 진입을 했을 경우는 소방대원들도 이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조적인 안정성을 좀 확보한 이후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지금 구조와 수색 작업을 펼치기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소방에서는 뭐 음향 탐지기라든지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또는 그 내시경을 통해서 안의 구조를 확인하고 있고 또 이제 각종 장비와 구조견을 동원해서 그래도 수색자를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의문인 점은 어쨌든 일정한 공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탐지견, 열화상 장비, 음향 장비, 내시경 다 동원해도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거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요 구조자들이 약 25m 정도, 이게 지금 60m의 보일러 타워였거든요. 근데 이 60m의 보일러 타워 중에 이제 요 구조자들이 25m 정도의 위치에 이제 가장 많이 위치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붕괴가 되는 당시에 이제 붕괴와 더불어서 이 결국은 같이 지하로 매몰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생존 반응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좀 외부 쪽에서 만약에 매몰이 됐다든지 외부 쪽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했으면 금방 이제 구조가 됐을 텐데 지금 현재 소방에서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를 동원해서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거의 60m의 높이의 보일러 타워였기 때문에 아파트 높이로 보면 한 20층 높이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철제 자체가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하중이 땅 속으로 박히면서 같이 이 요구조자들도 같이 땅으로 매몰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지하의 좀 심층부 쪽으로 지금 요구조자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대목입니다. 네, 사실 어제 발견된 분 중에 한 분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는데 네. 게다가 담요도 이렇게 가져다 드리면서 네. 보온을 또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 사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굉장히 필사적으로 구조 활동을 벌였는데 네. 안타깝게 오늘 새벽에 이렇게 숨지게 된 거잖아요. 네. 소방대원들도 굉장히 되게 안타까웠을 것 같은데 네. 사망 원인 어떻게 추정됩니까? 그러니까 어제까지 의식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오전 4시 53분에 이제 사망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서 이제 팔 부위가 끼인 채로 이분이 발견되셨었고요. 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12차례 이상 접근을 시도했었고 진통제도 투여했습니다. 이제 상처 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온 조치를 해서 왜냐하면 전역대가 됐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오니까 여기서 이제 생명 유지를 위해 이제 보온 조치까지 했었는데 붕괴된 진입로 자체가 진입이 어려워서 이 구조물 잔해로 막혔던 그 구조물을 해체하면서 뚫어가면서 소방대원이 30m 지하로 이제 진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 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유일하게 이제 생존 신호를 보였던 이 구조자가 이제 추가 붕괴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구조를 했던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이제 사망하시게 됐고 사망 원인은 이제 혈전으로 인한 폐혈전증과 전해질 이상 전해지상과 복강 흉부 손상에 따른 내부 출혈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아직 이제 정확하게 사인이 확인된 건 아니고요. 일단 소방 의사 쪽에서 확인된 부분인데 결국은 이 상처로 인해서 이게 다발성 출혈, 다발성 장기 손상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이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골든타임이 더 강조가 됩니다. 지금 발견되지 않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작업자 2명. 지금 날씨도 춥고 어둡고 해서 더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시간 얼마나 더 걸릴까요? 사실은 좀 골든타임이 더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이미 어제 오후 2시였고요. 오늘 하루가 벌써 지난 상태에서 하루가 완전히 지나버린 상태입니다. 오후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 당국에서도 이게 왜 이렇게 좀 빨리 조치를 하지 못하냐, 구조를 하지 못하냐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구조물 자체가 어마하게 큽니다. 굉장히 큰 철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 철제 구조물에 또 여러 가지 뭐 지지대라든지 거의 철제 그 무너져 내린 장치들이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얽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또 굉장히 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방당국에서 지금 제대로 진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여기 요 구조자들이 없는 상황이면 사실은 그냥 크레인을 통해서 빨리 이제 철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두 분이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조 조치와 해체 조치를 같이 병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시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진동이 이제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진동이 없이 최대한 안전하게 이 지금 구조물을 철거해 가면서 안으로 파고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함부로 확 파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자들을 구조해내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이 지금 안정화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주변 지역이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만약에 무리하게 진입했을 때는 소방대원들도 희생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안정화 작업을 취한 상태에서 지금 구조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붕괴돼 있는 게 타워 5호기잖아요. 근데 양옆에 또 4호기와 6호기가 있는데 그것도 취약화 작업이 대부분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번 달부터 진행을 했고 4호기 같은 거는 취약화 작업을 이미 마무리했고요. 5호기는 취약화 작업 중에 지금 사고가 발생한 거고 6호기는 아직 취약화 작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새 지금 보일러타워 건물이 약 30m 높이로 수평으로 이제 옆에 이제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4호기, 6호기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지금 소방당국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4호기, 6호기도 안정화 작업을 취하면서 또 5호기를 안전하게 또 해체해야만 나머지 또 이 구조자들을 구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 붕괴 사고 때도 그 안에 매몰된 이 구조자들을 구조하는데 이런 식으로 중장비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큰 그 구조물들이 쓰러졌거나 무너졌을 때는 크레인이 기본적으로 동원이 돼야 됩니다. 크레인을 통해서 드러내면서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조심스럽게 소방대원들이 이제 해체를 하는 작업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해체를 조심스럽게 하면서 또 생존 반응을 보는 거죠. 내시경을 통한다든지 뭐 지금 탐지견을 통한다든지 열 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생존 반응들을 확인해서 거기서 이제 또 지금 구조자들을 찾고 구조를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제도 보면 그 영상을 보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사실 이 왜 무너졌을까의 원인을 지금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다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시설이 1981년에 준공됐고 2021년에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그러니까 44년이 된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 같은 경우는 20년, 30년을 연한으로 보고 관리가 잘 됐을 때 40년 연한으로 보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연한이 이미 지났고 44년이 됐는데 수명이 다해서 해체를 하겠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발파 작업을 통해서 4, 5, 6호기를 지금 16일 일요일 날 다 전체를 지금 발파로 해체하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5호기 같은 경우는 무너졌는데 이제 왜 그랬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지금 어제 절단하는 그 작업 과정상에 그러니까 안전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 취약화 과정은 거꾸로 안정화 작업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발을 쉽게 해서 일렬로 쫙 무너져 내리게 하려고 취약화 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 취약화 작업을 하면 당연히 구조물이 안전성이 지금 훼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정화 작업을 통해서 오히려 여기다 와이어 작업을 해가지고 선들을 이제 배치하고 끈을 묶어 이 와이어를 묶어가지고 안정화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그 보일러 타워 무게를 지탱하는 와이어 작업 같은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 만약에 이거를 이제 레커라는 것을 지지대라는 것을 이제 또 그러니까 와이어 작업과 레커라는 지지대를 통해서 이렇게 안정화 작업을 통해서 취약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약화 작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구조물의 구조물을 옆에 이렇게 절단해 내면서 안정화시켜서 이렇게 폭파해서 내려앉게 하는 그런 작업인 거예요. 근데 이게 25m의 지금 그 작업자들이 거기서 이제 뭐 산소 절단기 같은 공구로 이제 구조물 일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한쪽에 더 무게중심이 쏠리게 됐다. 무슨 얘기냐면 무게중심이 양쪽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에 더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이것이 흔들려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를 벨 때 도끼질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나무가.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작업을 할 때 양쪽에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그다음에 와이어 작업이라든지 지지대 작업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취약화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라는 첫 번째 이제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이 구조물 자체가 균형 유지를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취약화 작업을 해서 폭발을 하는 이 단계에서 결국은 이제 상부에서부터 작업을 해서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봤을 때는 작업자들이 25m 높이에 많이 위치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떠받치는 지지대나 기둥들이 다른 지점보다 지금 25m 지점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노후화됐다라고 하면 뭐 지지대를 아무리 잘 설치했다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울산 화력발전이 있는 이 지금 지역은 이제 바닷가 인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렇게 스틸 재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부식이 심하거든요. 오래되면 부식이 심하고 또 이제 바닷물 소금기를 맞으면 더 부식이 빨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44년이나 됐고 지금 현재는 방치돼 있었어요. 심지어 방치돼 있었던 시설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 취약화 작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식이 심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후된 이 상태에서 이 작은 충격에도 순간적으로 뒤틀리면서 이것이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성을 계획하고 또 여기에 진동을 최소화시키면서 취약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 가능성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라든지 무너져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 개입을 한 혐의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했는데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특검은 또 정당법 위반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그리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도 기소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표를 선출할 목적으로 통일교에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그런 내용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검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 개입 혐의로 김건희 씨를 추가 기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보다 자세한 소식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60m 높이면 이게 엄청난 크기인데 좀 이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게 네. 한 20층짜리 건물 정도 됩니까? 예, 한 20층 아파트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철제 구조물이다 보니까 무게도 상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이제 그 무너져 내린 그 과정상에서 결국은 이제 이 철제 구조물들이 이제 안에서 이제 엉켜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신속하게 구조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이 구조물 자체를 드러내기 자체조차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크레인이 한 대가 투입됐다가 지금 두 대가 더 투입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구조물을 지금 해체하고 드러내는 작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구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 안전성 확보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4호기, 5호기, 6호기 중에서 5호기가 무너져 내렸지만 4호기는 이미 지금 해체 작업이 취약화 작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4호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6호기도 마찬가지로 연한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 다 40년 이상 된 이런 보일러 타워 같은 경우 지금 결국은 안전성이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구조 작업까지 병행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서 지금 안전성 확보를 하고 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소방당국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물리적인 붕괴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법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 보일러 타워가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래서 이게 철거 계획서를 낼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네, 보일러 타워가 이제 일반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작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자체 해체 신고나 허가 신고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법적으로 좀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는 이 모든 이런 건축물들 해체할 때는 철거 계획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철거 계획서를 내고 그다음에 철거 순서대로 여기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되는데, 철거 계획서 자체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철거 계획도 사실은 결국 계획된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현장에서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고 결국 이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강력하게 근절 의지를 밝혔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비용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철거 같은 경우도 16일 날 이미 철거를 계획하고 있듯이 이 시간에 공기를 맞춰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공사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여기 나가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성 확보보다는 비용 계산을 먼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그 기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산업재해액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근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법령을 제정하고 강화하고 고치고 있고, 또 이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도 이런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은 이번 사고에서 지금 철거 작업 계획서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안전의 룰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기본이거든요. 기본 계획서를 내고 허가를 받고 승인을 받고서 철거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데, 이거 자체도 법령에 좀 빠져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이행되지 않았다. 계획서조차 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실한 그런 작업 지시 또는 안전관리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것이 결국은 이런 큰 대형 사고 또는 참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로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구조 작업이 일단 최우선이고요. 구조 작업이 다 끝난 뒤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라든지 이런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현장 조사를 포함해서 어떤 점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강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압수수색까지 포함한 강제 수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지금 소방 당국에서 밝히기로 5명이 사망한 걸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도 당연히 생존해 오시기를 바라겠지만, 혹시나 이런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까지 고려를 했을 때 사망 추정까지 포함해서요. 추정까지 포함인 거예요. 추정까지 포함했을 때는 굉장히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다, 큰 참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관련 법령들에서 위험성 평가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그다음에 현장 안전관리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이런 여부들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에도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서발전 같은 경우 최근 이제 3년간 3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러면 근데 동서발전뿐 아니에요. 지금 이 나머지 이제 화력발전 시설도 보면 이렇게 지금 외주라든지 외주에 의한 사고 아니면 여기 산업재해가 굉장히 다른 공공기관들에 비해서 훨씬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서발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3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은 비율상으로 봐도 산업재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전관리가 평소에도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 사고로 당연히 지금 뭐 강력한 뭐 지금 합동조사라든지 수사도 이루어져야겠지만 동서발전 포함한 이 화력발전 시설들의 안전 그 관리 책임자 또는 안전 관리 주체들에 대한 그런 좀 철저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한국노총에서는 이번 사고의 피해자 대부분이 원청이 아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또 외치고 있고 지금 탄소 중립 계획에 따라서 정부가 2040년까지 모든 화력발전소 문을 닫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화력발전은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결국은 많이 이제 폐지되고 있는 그런 발전 시설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원전도 많이 폐지되고 있고 지금 이제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화력발전은 사실은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유지되기가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화력발전 시설이 지금 당장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발전 시설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는 화력발전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약간 사각지대가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사에서 이렇게 외청을 주고 하청을 주는 이런 형식의 그런 근로 기준들, 근로 절차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결국은 그러면 주체가 누가 했고 누가 또 이 사고에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러면 결국 원청 쪽에서는 하청 쪽으로 이런 책임을 돌려버리는 경우들이 사실 지금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원청에서 하청을 줘버리면 하청 쪽에서 너네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 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원청에서는 당연히 그 하청을 주더라도 여기에 또 감리까지 다 해야 되는 게 기본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하청이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공사 기간이라든지 비용을 또 낮게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하게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외청, 이런 하청 이런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고용노동부나 당국에서 좀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 또 만약에 허점이 있거나 법령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바로 잡고 고쳐서 다시는 이런 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정부 당국에서 꼭 이런 부분을 꼭 바꾸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10조 원 넘게 배정된 AI 예산과 민생회복 지원금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728조 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두고 이틀째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화두는 역시 확장 재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AI 등 과학기술 성장에 박차를 가할 황금기에 야당이 발목 잡기에만 몰두한다고 외쳤고 국민의힘은 말로는 AI 강국을 외치지만 정작 민생회복 지원금 같은 재정살포에 쓰는 돈이 더 많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여야는 서로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24년 세수결손은 30.8조.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채도 발행하지 않았고 기금 돌려막기로 대응했습니다. 이게 재정 포퓰리즘 아닙니까? AI 3대 강국 연담에서 10조 1,000억 원 지금 투자한다고 하셨죠. 네네. 네.
근데 지난번 2차 추경으로 민생회복 우리 지원금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13조 원 저희 편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정부는 현재로선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제를 살려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라 살림살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현안들도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종묘 고층 건물 논란과 한강버스 같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저격한 의제를 꺼내들었고 도대체 서울시장의 무슨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험은 시민들에게, 이익은 민간 회사에게 이 생각밖에는 안 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사이 엇박자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 재판 중지법 번복 사태를 정조준했습니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행처리 의지를 불태운 민주당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두고는 지방 부흥의 마중물이 될 거란 여당과 예산 블랙홀이 될 거란 야당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 농촌 좋은 수려한 환경, 길이 없어서 안 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길을 놓자고요. 거기에 인구가 늡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니까 갑니다. 이게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3,6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농민들에게 필요했던 예산들, 공익직불금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수천억씩 깎였습니다. 이틀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는 다음 주부턴 경제와 비경제 부처를 나눠 부별 심사에 돌입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반등하며 한 달여 만에 다시 6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적지 않은 외교 성과를 거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6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새 6%포인트 오른 건데 60%대 지지율은 지난 9월 셋째 주 이후 한 달 반 만입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1순위, 경제 민생이 2순위, 에이펙 성과가 3순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잇따랐던 다자 외교와 주요 양자회담을 안정적으로 치러낸 게 지지율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 겁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에이펙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석 달 넘게 진통을 거듭하던 관세 협상을 매듭지었습니다.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른바 사드 사태 이후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정평가 이후로는 본인 재판 회피를 지목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다가 중단한 이른바 재판중지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한국갤럽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탈동조와 이른바 디커플링되는 현상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 사이 민주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외교 성과 등을 동력 삼아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 확대를 꾀하는 이 대통령은 민생 중심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종묘 맞은편에 142m 높이의 고층 건물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 다음 날, 정부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 개정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조선시대 최고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종묘입니다. 20년이 넘는 논란 끝에 종묘 맞은편에 142m 높이의 고층 건물 건축이 허용됐고 대법원도 근거가 된 서울시 의회 조례가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다음 날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기국회 예결위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이례적으로 함께 종묘를 찾은 겁니다. 먼저 법적 판단을 떠나 우리나라 대표 국가유산인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는 서울시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을 조금 갖게 됐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 그 입장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계속해서 이런 취급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대응 방안도 내놨습니다. 관련 법률의 개정은 물론 필요하면 유네스코 등과 연대해 세계유산인 종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강경 입장입니다. 정부와 함께 그리고 모든 유네스코 관계기관과 함께 그리고 모든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이 종묘를 세계인들에게 반드시 다시 해체되는 일 없도록. 기자회견 중간 세운 4구역 재개발 주민 일부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종묘 앞 고층 건물 건축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규모 녹지공원을 만들어 도심 공간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기회인데 최희영 문체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적 대립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조속한 시일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종묘 맞은편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정부뿐 아니라 한국고고학회도 긴급 입장을 내고 규탄했습니다. 한국고고학회는 어제 대법원 판결이 종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까지 정당화하는 건 아니라며 종묘 앞 고층 건물로 우리의 문화적 기억을 잘라내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종묘 주변의 고층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거라며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성급한 인허가를 지양하는 게 상식이자 시민과 함께 문화유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처음으로 법원에 동시 출석했습니다. 각기 다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마주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차 주포 김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신문 과정에서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를 연결해 줄 만큼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 씨와 김건희 씨가 지난 2012년에 나눈 메시지를 제시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김건희 씨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퇴정을 요청했고 이후 구토 증세 등으로 구치소에 복귀했습니다. 메시지에 등장한 이 씨는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특검이 수사 중인 인물이기도 한데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현재 추적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수처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고 조금 전 끝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법원, 다른 법정에 출석한 건 처음입니다. 다만 법무부가 불필요한 논란을 막기 위해 미리 동선을 분리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마주치는 일은 없었던 거로 보입니다. 예, 윤 전 대통령 부부 각각 특검 조사 일정도 잡혀 있지요? 네, 이명현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민중기 특검이 오는 24일 김건희 씨에게 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최상병 특검 조사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일 출석은 안 되고 다음 주인 15일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검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긴 했지만 이미 충분한 여유를 준 만큼 내일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 씨를 상대로 반클리프 목걸이와 금거북이 수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이후 윤 전 대통령도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는 13일 특검은 김 씨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공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위원장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명태균 씨 대질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명 씨가 내일 출석하지 않겠다고 해 조사가 불발될 거란 관측이 나왔는데요.
명 씨가 입장을 바꿔 다시 나오겠다고 특검에 알린 만큼 오 시장과 대질신문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오 시장과 명 씨는 지난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제공과 비용 대납 의혹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해왔습니다. 두 사람 간 갈등은 앞서 서울시 국감을 통해 표출되기도 했는데요. 특검은 대질 조사를 통해 진위를 가리는 한편 피의자 신분인 오 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청구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특검이 조 전 원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 적용했습니까? 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특검 오늘 오후 2시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 위반, 그리고 직무유기와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장 지위나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정보기관장이고 이에 따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 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의 역할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조 전 원장 혐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일찍이 알았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서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조 전 원장은 또 국정원 내부 CCTV를 국민의힘 측에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헌재와 국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홍정원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 앞서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 조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잇따라 진행했고요. 마지막 조사 사흘 만인 오늘 전격적으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에는 초미세먼지가 옅어지지만 밤사이 전국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수능 시험이 있는 다음 주에는 강추위는 없는 대신 일교차가 커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이 희뿌연 잿빛 장막을 들이운 듯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정체된 대기에 초미세먼지가 뒤엉킨 탓에 주변 건물도 윤곽이 흐릿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방은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안팎까지 짙어졌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한 데다 바람까지 약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이틀째 초미세먼지가 나타났습니다. 주말에는 청정한 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대기 상하층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옅어지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점차 비구름 영향권에 들면서 하늘이 흐려지겠고 밤사이에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60mm, 내륙은 5에서 2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서쪽에서 접근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은 일요일 새벽부터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소 쌀쌀해지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예년 기온을 1도에서 3도가량 밑돌 전망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과 수능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기온도 평년과 비슷해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는 데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이른 아침에는 쌀쌀한 가을 날씨가 예상돼 체온 조절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비구름 영향권에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어 섬 지역 수험생들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 도심권과 여의도 일대에서 양대 노총이 주최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가 진행됩니다. 경찰은 많은 인파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과 안전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 도심권과 여의도권에서 양대 노총이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경찰은 수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관리와 교통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먼저 오후 시간대 서울 흥인지문부터 DDP까지 장충달로 일대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집회가 진행됩니다. 집회 이후에는 행렬이 종로와 을지로로 나눠 각각 행진이 예고되는데 경찰은 을지로 일부 구간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각 한국노총도 마포대교 남단부터 여의지하차도 인근 구간에서 노동자 대회를 여는 만큼 경찰은 집회 동안 여의대로를 가변 차선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국 노동자 대회는 지난 1970년 분신한 전태일 열사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노동 현안도 다뤄지는데 양대 노총은 올해 집회에서 정년 만 65세 확대 법제화와 야간 근무에 맞춘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도 오전부터 크고 작은 집회와 행사가 열립니다. 세종대로를 따라 태고종 법회와 해군본부 행사, 보수단체 집회 등이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말 서울 도심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지인 능욕 사진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범죄를 일삼아온 범죄 조직 총책이 범행 5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또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만드는 등의 사이버 성폭력 사범도 400명 넘게 적발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남성을 붙잡습니다.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예요, 지금? 60여 명 규모의 성착 취물 제작 조직의 20대 총책이 범행 5년 만에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8개월 동안 SNS에 이른바 지인 능욕 사진을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올린 뒤 정작 이를 보고 연락하면 범죄 유래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참교육단이라는 이름의 범죄 조직을 만들어 피해자 유인과 협박, 성착 취물 제작으로 역할을 나눴는데 모두 342명을 상대로 알몸각서와 반성문 등을 강요했습니다. 참교육단 사건은 총책 등 주요 간부들이 잡히지 않아 수사가 중지된 상태였는데 SNS에서 장기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목사방 사건으로 실마리가 포착됐습니다. 범행 수법 등이 참교육단 사건과 유사하여 미제 사건에 유송받아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검인 중요 간부는 현재 추적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찰은 지난 1년 동안 사이버 성범죄를 집중 단속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1,400개를 만들고 유포한 20대 대체복무 요원 등 417명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사이버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등에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한국을 소개한다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거짓 정보를 퍼뜨린 유튜버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로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혐의인데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지 표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스스로 한국인 선생이라고 소개하며 일본인을 대상으로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가 지난달 올린 영상입니다. 현직 검사라는 익명의 댓글을 근거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범죄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하반신만 남은 시신 사건이 즐비하다는 주장인데 경찰은 국가 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당 유튜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검토하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최대 7년과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 유튜버는 과거 담임교사가 촌지를 요구했다는 거짓 영상을 올렸다가 징역형 집행유예가, 또 다른 유튜버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원칙적으로 국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는 국가나 정부기관이 자연인도 아니고 표현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국가를 피해자로 하는 형사상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의 이른바 한국 괴담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번 수사가 국가에 대한 악의적 허위 정보를 처벌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지난 2일 충남 모 대학교 여학생 기숙사에 있는 정수기에서 바퀴벌레가 득실거린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학교 측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작성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정수기 내부에 바퀴벌레 성체가 돌아다니고 취수구 주변에도 유충이 득실거린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들이 해당 정수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즉각 조치했다면서 문제가 된 정수기는 최근 새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오늘 낮 12시 35분쯤 북한 평안북도 대관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 탄도미사일이 700km를 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16일 만이자 올해 7번째로 우리 군은 북한의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했다며 현재 기종과 사거리 등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우리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관련 기관에 지시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이라며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곧 단행될 중장 이하 군 장성 인사에서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성들이 전원 교체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에서는 2년 이상 근무한 대령과 중령까지 수백 명이 물갈이될 예정인데 12.3 비상겸 여파로 보입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최근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성 전원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성 인사의 경우 국방부와 협의해 단행하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작전을 통할했던 합참 지휘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40명 남짓 되는 합참 소속 장성들은 올해 안에 모두 국방부나 각 군으로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합참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진 의장은 또 합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대령, 중령들까지 모두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에 보임된 영관급 장교들은 원칙적으로 3년씩 근무하지만 인사는 합참의장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미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들은 이달 말에, 대령들도 연말까지는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합참에서만 장교 300여 명이 한 번에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군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군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신상필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발표된 첫 대장급 인사에서도 당시 사성장군 7명이 모두 교체돼 군복을 벗었습니다. YTN 9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현지 시간 7일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셧다운 장기화에 대응해서 항공편 운항 감축에 들어가며 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주요 공항 40곳에서 운용하는 항공편을 7일부터 14일까지 10%를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전날 저녁 기준 항공편 700편 이상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장 선거 등에서 참패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연일 미국 내 물가와 경제는 문제없다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연방정부의 일시 업무 중지도 끝내라고 공화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집권 2기 첫 해 성적표로 여겨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미국 물가가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식료품 가격은 물론 석유와 가스 등 모든 생활비가 민주당 집권 당시보다 크게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Our Thanksgiving this year coming up
will cost 25% less than sleepy Joe Biden's. Every price is down. The biggest price is energy.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등 민생 경제 어려움이 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되는 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내 민생보다 외교와 전쟁에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And I think a rebuk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policies. This is really a warning light to the White House. 트럼프는 동시에 역대 최장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 사태와 관련해 공화당의 민주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권력을 잡는 즉시 1시간 안에 필리버스터를 폐지할 거라며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경제와 일상에 타격을 받는 국민이 여당 책임론을 더 강하게 제기하며 민심 악화가 확산하는 걸 막으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If you read the pollsters, the shutdown was a big factor, negative for the Republicans, and that was a big factor. 두 번째 대선 승리의 결정적 공신이었던 경제 문제가 1년 만에 아킬레스건으로 돌아오면서 트럼프의 정책과 전략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지구의 최근 3년 기온이 역대 최고 기온 톱3를 나란히 차지하면서 지구온난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개막한 기후정상회의에 미국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지구의 허파 아마존 지역에서 열린 30번째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개최국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No imaginário global, não há símbolo maior da causa ambiental do que a floresta amazônica. 유엔 사무총장은 이미 자연이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며 기온을 낮추기 위한 전 지구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Every fraction of a degree means more hunger, displacement and loss. Especially for those least responsible. 지구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건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올해 8월까지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42도나 높았다며 역대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역대 최고 기온이었던 지난해와 재작년까지 최근 3년이 역대 기록을 줄줄이 경신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통제되지 않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볼 때 기온을 다시 낮추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경고했습니다. The record greenhouse gas levels mean it'll be almost impossible to limit global warming to 1.5 degrees C in the coming years without temporarily overshooting.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를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대권 잠룡인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가 지구에 등을 돌렸다고 비판했지만 일부 국가에선 합의안에 어깃장을 놓느니 차라리 안 온 게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도 높아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9도, 부산 21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예년보다는 높겠습니다. 다만 하늘이 잔뜩 흐려지겠고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영도에는 낮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낮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는 전남 해안으로, 밤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중부지방에도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고 60mm, 남해안에는 10에서 40mm, 다른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린 뒤 모레 오전부터 점차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붕괴 사고로 9명 가운데 3명이 사망 판정을 받았고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명은 여전히 매몰 상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2명은 어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위치를 확인한 매몰자 구조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양쪽 보일러타워 4,6호기에 대한 안정화 작업은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매몰자를 찾기 위해 그야말로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철재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서 작업자를 육안으로 확인하고도 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약 60m에 달하는 대형 보일러 타워가 엄청난 양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너집니다. 철거를 앞두고 최역화 작업이 이뤄지던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주저앉으며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구조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수색과 구조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철제 구조물이 무너진 만큼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했지만 섣불리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잔해를 제거하다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당국은 붕괴 현장 안정화 작업을 보류하고 인명 탐색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대원들이 붕괴 현장에 들어가 철제를 일일이 손으로 헤쳐나가며 작업자를 찾는 겁니다. 탐색을 어렵게 한 건 어지럽게 뒤엉킨 H빔과 철근 등 각종 잔해들. 대화가 가능할 수준으로 의식이 있던 작업자도 철제 잔해에 팔이 끼인 상태로 발견됐는데 구조 중 심정지가 와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급대원도 들어가서 그 진통제 주사도 이렇게 투여하고 그 모포등 보온 등의 어떤 그 조치까지도 다 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그 사망하는. 당국은 드론에 음향 탐지기, 열화상 카메라 등 각종 장비를 투입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성명 같은 현장 곳곳에 존재하는 잔해는 인명 검색이 끝난 뒤 사고 수습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철거 작업 계획서대로 실제 작업이 진행되는지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 전담팀이 구성됐습니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7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은 보일러타워 철거 작업 전반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철거 작업 계획서를 확인하고 계획서대로 실제 작업이 진행됐는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수칙 등이 적절히 지켜졌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직접적인 붕괴 원인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은 인명구조 활동이 우선 진행돼야 하는 만큼 합동감식 등 집중수사는 구조작업이 마무리된 뒤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붕괴된 타워가 다른 타워와 비슷한 조건이지만 부분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점까지 확인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조물이기 때문에 또 부분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적인 결함마저도 그 해체 전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에 대한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구조 현장에 붕괴 잔해물이 많고 인명수색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하나하나 걷어내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한국노총은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로 노동자들이 참변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원청이 아니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알려졌다며 현장의 구조와 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한 철거 작업에 투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각지대의 근본적인 원인까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건희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5명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2023년 3월 진행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혐의가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경선 넉 달 전인 2022년 11월쯤 통일교 측 지원을 받는 대가로 재산상 이익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약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부부가 형사재판에 동시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법정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배우자인 김건희 씨는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사건 재판에 출석한 겁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법원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 윤 전 대통령은 417호에, 김 씨는 바로 아래층인 312호 법정에 섰습니다. 법원 대기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교정당국이 미리 동선을 분리하면서 마주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구속된 뒤 두문불출하다 최근 다시 재판에 나오기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했습니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증인으로 나오자 직접 반대 신문을 하며 비화폰 보안 절차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김건희 씨 재판에선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명태균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1, 2차 주포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온 김 씨는 재판이 길어지자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부에 건진 법사가 특검에 제출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한 DNA 감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목걸이에서 김 씨의 사용 흔적이 나오는지 확인해달라는 건데 특검은 사용 여부가 아니라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라며 감정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로 맞받았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주요 증인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연내 1심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자택에서 디올 제품만 20여 개를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어제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김건희 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디올 브랜드 자켓 16벌과 허리띠 7개, 팔찌 1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한 업체 21g 대표와 아내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고 김 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막판 총력을 쏟는 모습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중순과 이달 초 3차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일찍이 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청구인 또는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고자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비화폰 정보를 원격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지위와 직무가 영장 청구의 주요한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역할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보기관의 수장인 만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1일 열릴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수사기한 종료를 한 달여 앞둔 특검은 조 전 원장을 포함해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그간 보강 수사가 이어져 왔는데
특검은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를 동시에 소환합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양측의 대질 신문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문제가 되는 건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제공받은 거로 지목된 비공표 여론조사 값입니다. 명태균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3차례 조사를 했는데 이 비용 3,300만 원을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 씨는 오 시장이 자신을 만나 선거에 이기게 해달라며 눈물을 흘리고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는 주장도 제기해왔습니다. 정반대 입장인 양측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부터 내일 대질신문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전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명 씨가 불출석 의사를 내비쳐 한때 대질은 불발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는데 제가 내일 정말 가기 싫어요. 안 가고 싶거든요. 안 간다 했어요, 다. 이유는 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매불쇼라는데 이런 데서 저는 제 가족을 건드리는 건 용서가 안 돼요. 김병민 서울부시장이 신병 확보를 거론해가며 대지 조사를 요구한 것에 명 씨가 불쾌감을 표하며 다시 출석을 선언해 결국 성사됐습니다. 오 시장 의혹 수사는 지난해 11월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명 씨 수사를 본격화할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25일 창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1년 가까이 끌어온 양측의 진실 공방이 특검에서 끝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인공지능 거품론과 미중 갈등 재점화로 코스피가 10거래일 만에 4,0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불안한 대외 여건 속에 원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2% 떨어진 3,963포인트로 장을 열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낙폭을 줄이며 한때 4,000선을 회복했지만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장중 3,887포인트까지 밀리며 검은 수요일 이후 또다시 3,900선이 무너졌습니다. 횡보를 거듭하던 코스피는 1.8% 떨어진 3,953.7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4,000선을 내줬습니다. 장 초반 매수 우위였던 외국인은 4,700억 원 순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도 팔자 주문으로 가세했습니다. 개인이 6,900억 원 넘게 매수했지만 지수를 끌어올리기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9만 7천 원 선까지 밀려났고 지난 3일 62만 원까지 치솟았던 SK하이닉스는 58만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 넘게 내린 876포인트를 기록하며 사흘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이 다시 불붙으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중국 수출 감소로 우리 수출도 둔화될 거란 우려에 원화가 약세를 보였고 엔비디아 칩 수출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다시 불거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 달러 환율의 상승, 그다음에 고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매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한때 3%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58.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닷새째 이어지고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킥라니로도 불리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로는 물론 인도에서까지 질주하는 위험성에 서울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좋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내달리다 보행자를 아슬아슬 비껴가고 위험천만하게 점프까지 합니다. 인도에서 달리다 강아지를 들이받는가 하면 돌진하는 킥보드에 어린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엄마가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좀 절규 같은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보니까
킥보드를 탄 여중생 2명이 서 있었고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같은 위험성에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홍대 레드로드입니다. 이곳과 반포 학원가에서는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전동 킥보드가 다닐 수 없습니다. 시민 만족도는 컸습니다. 킥보드가 갑자기 앞으로 와가지고 놀랄 위험도 없으니까 좀 더 좋아요. 이런 킥보드가 없는 거리가 더 많아졌으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니기는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킥보드가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좀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인식조사에서도 충돌 위험이 줄었다는 응답이 77%에 달했고 이런 거리를 늘리는데 98% 넘게 찬성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경찰과 단속은 물론 통행 금지 구간을 늘릴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종묘 맞은편에 142m 높이의 고층 건물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 다음 날, 정부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 개정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조선시대 최고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종묘입니다. 20년이 넘는 논란 끝에 종묘 맞은편에 142m 높이의 고층 건물 건축이 허용됐고 대법원도 근거가 된 서울시 의회 조례가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다음 날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기국회 예결위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이례적으로 함께 종묘를 찾은 겁니다. 먼저 법적 판단을 떠나 우리나라 대표 국가유산인 종묘의 가치를 훼손하는 서울시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을 조금 갖게 됐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 그 입장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계속해서 이런 취급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대응 방안도 내놨습니다. 관련 법률의 개정은 물론 필요하면 유네스코 등과 연대해 세계유산인 종묘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강경 입장입니다. 정부와 함께 그리고 모든 유네스코 관계기관과 함께 그리고 모든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이 종묘를 세계인들에게 반드시 다시 해체되는 일 없도록. 기자회견 중간 세운 4구역 재개발 주민 일부가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종묘 앞 고층 건물 건축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규모 녹지공원을 만들어 도심 공간 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기회인데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업 취지와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적 대립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조속한 시일에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주한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 직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앙골라와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7개국 대사와 부인이 참석한 행사 이후 직원들에게 참석자들의 피부색을 언급하는 등 인종차별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 정치권은 발빠르게 내년 지방선거 표심 공략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여야 수장 모두 현장 행보에 방점을 찍고 젠걸음에 나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을 찾았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애도를 표했는데 사고 상황을 점검하며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도 읽힙니다.
몇 시간 전엔 충북을 방문해 바이오, 의학, 생명산업의 허브로 키워내겠다며 스윙보터 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 재산을 헐값에 매각한 건 매국이라거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광주 방문은 쇼라는 등 야당 견제엔 매섭게 앞장섰습니다. 윤 어게인 세력과 손절을 하든지 광주 5.18 추모하실 분들과 손절을 하든지 어떻게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습니까? 다만 사법개혁 같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발언은 한결 자제하는 모습인데 주말 취임 100일도 별도 행사 없이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며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 수지를 찾았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마포구에 이어 벌써 세 번째로 부동산 민심의 성난, 유권자와 접촉면을 넓힌 겁니다. 내 집 마련을 죄악시하는 주택 정책을 바로잡을 대한야당이란 점을 부각하며 이런 비유까지 내놨습니다.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고 했더니 차량을 사지 말라는 정책입니다. 무너진 주거사대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장 대표는 간담회 시작 전 방명록에 현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다, 믿지 말지 현지라고 적으며 정부 여당을 향한 틈새 저격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민주당보다 공천 기초 공사를 한 발 먼저 시작하는 모습인데 국민을 위해 일하기 위해 잘 싸우는 이른바 국잘싸, 일잘싸를 대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여야는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여당은 우선 강성 이미지 희석에 방점을 찍은 거로 보이고 야당은 부동산 공세를 장기전으로 밀고 나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YTN 매각은 윤석열 정부의 복수심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 공동 성명서에서 YTN 지분을 보유해온 공공기관들이 매각 의사가 없음을 공식 문건으로 밝혔음에도 정권이 팔을 비틀어 팔게 했고 이후 입찰과 방통위의 매각 승인 과정도 의혹과 불법 투성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매각 당시 한전, 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은 모두 외부 검증기관으로부터 문제가 없다, 개입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틀째 진행됐습니다. 10조 원 넘게 배정된 AI 예산과 민생회복지원금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728조 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을 두고 이틀째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화두는 역시 확장 재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AI 등 과학기술 성장에 박차를 가할 황금기에 야당이 발목 잡기에만 몰두한다고 외쳤고 국민의힘은 말로는 AI 강국을 외치지만 정작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재정살포에 쓰는 돈이 더 많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여야는 서로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습니다. 24년 세수 결손은 30.8조.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채도 발행하지 않았고 기금 돌려막기로 대응했습니다. 이게 재정 포퓰리즘 아닙니까? AI 3대 강국 연담에서 10조 1천억 원 지금 투자한다고 하셨죠. 네네. 네. 근데 지난번 2차 추경으로 민생 회복 우리 지원금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13조 원 저희 편성해서 했지 않습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정부는 현재로선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제를 살려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라 살림살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현안들도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종묘앞 고층 건물 논란과 한강버스 같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저격한 의제를 꺼내들었고 도대체 서울시장의 무슨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험은 시민들에게, 이익은 민간 회사에게 이 생각밖에는 안 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 사이 엇박자 논란을 일으킨 대통령 재판 중지법 번복 사태를 정조준했습니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행 처리 의지를 불태운 민주당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두고는 지방 부흥의 마중물이 될 거란 여당과 예산 블랙홀이 될 거란 야당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 농촌 좋은 수려한 환경, 길이 없어서 안 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길을 놓자고요. 거기에 인구가 늡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니까 갑니다. 이게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3,6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농민들에게 필요했던 예산들, 공익직불금 예산들 이런 부분들은 수천억씩 깎였습니다. 이틀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국회는 다음 주부턴 경제와 비경제 부처를 나눠 부별 심사에 돌입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관세 안보 분야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는 우려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안보 분야 문안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제 팩트시트가 발표될지 특정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다만 통상 무역 분야 팩트시트는 지금까지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잠수함 선체를 한국에서 만든다고 언급한 부분이 있다면서 선체와 원자로는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연료만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안을 미 측과 협의 중이라는 걸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정한 성공을 바라지만 이재명 정부가 입장을 바꾸며 또다시 양측이 소년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SNS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번 주 안에 공동 설명자료 팩트시트 발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답변한 지 하루도 안 돼 위성락 안보실장이 마무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3,500억 달러라는 너무 큰 액수를 덜컥 합의한 원죄로 경제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정책국민보고회에 참석해서 국가에 더 많은 역량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난한 연구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며 실패를 용인해야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 문명에 투자하고 관심 가진 국가 체제는 흥했고 과학 기술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체제는 망했죠. 우리는 대대적으로 원상복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아마 거의 대부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규모로 R&D 예산액을 늘렸습니다. 연구개발이란 특히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는 정말로 어려운 과제들을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어야 되죠.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나라가 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강버스 관련 사고가 모두 1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승객이 다친 사고는 모두 2건으로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거나 배에서 내리다가 천장에 머리를 부딪혀 타박상을 입는 등 모든 이동수단에 발생 가능한 가벼운 사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16건 모두 조치가 완료됐고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됐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K-팝 아이돌 노동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이돌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아이돌 노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준비위원장은 그룹 틴탑 출신 강민수 씨로 아이돌의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황석영 작가가 문화예술 분야 정부 포상 최고 영예인 금관 문화훈장을 받았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황 작가를 포함한 17명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황 작가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삶이 힘들어 서사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다며 인간을 위한 문학의 질문은 계속되는 만큼 자신도 끝까지 현역으로 글을 쓰다 죽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절기 입동이었지만 낮 동안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함이 감돌았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하늘빛은 흐리겠지만 역시 예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우선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 대구는 10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광주는 19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는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영동에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북부 동해안에도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은 대조기에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남 해안에, 밤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에서는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60mm, 남해안에는 최고 40mm가 되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휴일 낮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구름 뒤로 한기가 밀려오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날씨가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부는 가을철에는 계절성 탈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관리가 필요한데요. 머리는 아침보다 저녁에 감는 것이 좋고요.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은 다음 미지근한 바람으로 두피 속까지 완전히 말려야 하고요. 평소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윤수빈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